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세종시를 찾아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앞서서 새롭게 임명된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장관들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는데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영상으로 구성해봤습니다. (5월 12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임명장에 이름은 잘 쓸 거예요. 환하게 한번 웃어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선거라는 네, 선거였다면 웃음이 나올 텐데 하는 그런 농담도 윤석열 대통령이 했는데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초대 내각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별한 당부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합니다. 이것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또 이 지방시대는 인구 절벽의 해법이기도 한 만큼 중장기 전략이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합니다. 이를 계기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 균형 발전에 대한 비전과 안목을 가지고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 강조했고요. 또 한덕수 국무총리 중심으로 해서 혼연일체가 되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근식 전 국내인 비전전략실장, 최입의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SBS의 민성기 논설위원 세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민성기 위원, 네.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문재인 정부 때와는 확연하게 달라졌네요. 문재인 정부 때는 배우자, 가족도 같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부부를 네. 오게 해서 그 부인 옆에서 임명장을 줬는데 오늘은 이제 부부 동반으로 하는 행사는 이제 생략이 된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현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첫 정식 국무회의입니다. 그렇죠. 그 과거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선거할 때 공약으로 세종시에 제2집무실도 만들고 그리고 국무회의도 적극적으로 개최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었는데 그런 약속을 오늘 첫 정식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열므로써 지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세종시에서 첫 국무회의를 열었다. 이 부분에 대통령실에서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내용은 이쯤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아직도 오늘 임명장을 수여하긴 했습니다마는 두 자리의 장관직이 비어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스스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후임 인선을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인물들이 지명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원으로 활동했고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김승희 서울대 약대를 나왔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지냈고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김승희 전 국회의원이 지명됐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 등을 지낸 오유경 서울대 약대 학장, 이렇게 지명이 됐는데 민성기 위원, 네. 세 사람 모두 여성이네요. 네, 그 부분이 가장 눈길을 끄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그 정부 부처 장관급 인사를 하면서 여성이 3명밖에 안 돼서 그 여성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그 비판을 받아왔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인 시절에는 그 배려 이런 거 하지 않고 능력 위주로 인사를 할 뿐이다 이런 원칙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성 배려가 좀 소홀하다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오늘 임명한 걸 보면은 여성에 대한 배려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인사의 큰 기조가 좀 바뀐 것 같고요. 이전에 대통령실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 인사를 앞두고
여성 위주로 한번 인선을 해봐라. 그러니까 여성 위주로 한번 보고 그래도 적임자가 없으면 남성을 봐라. 이런 취지의 그 지시를 대통령이 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인선의 원칙이라는 게 그 여성을 배려하는 쪽으로 좀 더 무게중심이 좀 옮겨간 것 같고 이 부분은 아마 그 바로 뒤에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당의 요청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원칙이 바뀐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법해요. 초반에는 남녀 구별하지 않고 철저하게 능력 위주로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다 여성을 지명했어요. 그 능력 위주로 인선하겠다는 것이 인수위 때부터 이제 밝혔던 일관된 방침이었고요. 그래서 전문성과 그 분야에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검증된 일꾼을 인선의 최고 우선 기준으로 삼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여성의 인선, 여성의 발탁이 상대적으로 적은 게 아니냐라는 것을 외신 기자한테도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여성에 대해서 좀 특별한 우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일각의 좀 그 고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에 이제 새로 교육부 장관 후보자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여성으로 되었다고 해서 그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이 일관되게 내놓았던 능력 위주의 발탁 이 부분을 폐기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성들을 우리가 할당제로 주겠다는 것은 이준석 당대표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당시 후보자들도 후보자 입장에서도 할당제는 마땅치 않다는 걸 입장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여성을 할당으로 해서 특별 대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꾼과 능력과 전문성으로 검증을 하되 여성에게도 이 개방된 문호는 확실하게 열어주겠다. 저는 이런 식으로 좀 고민을 해서 이번에 발탁이 된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서 할당이라는 것으로 오히려 가산점을 줘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여성에게도 확실하게 문을 열어서 능력만 있다고 한다면 가리지 않고 뽑아 쓰겠다. 뭐 이런 식의 원칙론적 입장의 좀 확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은식 교수의 설명 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왜 처음에 지명할 때는 여성을 지명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했던 인사 원칙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능력 위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지역 안대나 여성 할당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보도를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여튼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각 분야 최고의 그 경륜과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 되는 거지 자리를 뭐 나눠먹기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국민 통합은 안 된다고 봅니다. 2차 조각 인선 관련해서 인사 원칙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칙은 능력과 인품을 겸비해서 국민을 잘 모실 수 있는 인사입니다. 능력과 인품을 우선시해서 중심으로 해서 국민을 잘 모실 수 있느냐가 인사 원칙이다. 그러다 보니 초대 내각 지명 때 여성 장관 후보자가 너무 없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고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때 미국 기자로부터 그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기도 했었지요.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Your cabinet nominees are overwhelmingly male. What will you and your administration do to improve the state of gender equality in this country? 지금 이 공직 사회에서 지금 예를 들면 내각의 장관 그러면은 그 직전 위치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가 한 각 직역에서 그 여성의 공정한 기회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입니다. 네. 자, 외신 기자, 미국 기자로부터도 이런 질문을 받게 되고 거기에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원칙의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이 지난번에 국회의장단과 용산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만났는데 말이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젠더 갈등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하자 여성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보다 인사 추천 받을 때 보니까 평가가 약간 뒤졌는데
한 참모진이 여성이라 평가를 제대로 못 받은 게 누적됐다고 이야기해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저 참모진이 아마 강인선 대변인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말이죠.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시야가 좁았는데 더 크게 볼 것이다. 여성의 과감한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자, 분명히 저런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인사원칙의 변화, 기조의 변화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발언들 들어보니까는 느껴지죠?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는 여성이나 지역에 대한 안배, 할당 이런 거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워낙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도 좀 생각을 바꾸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국민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국민 통합의 실체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는 결국 또 인사를 통해서 뭐 지역에 대한 안배를 한다거나 이런 성별 안배를 하는 것이 결국은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인사에 대한 좀 원칙과 기조를 좀 바꿨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이제 이렇게 처음부터 제대로 된 원칙과 기조를 가져갔으면 좋았었을 텐데 늦게서야 바꾸다 보니까 이번에 지금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되신 분 같은 경우는 전혀 교육과 관련이 없는 분이 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행정 전문가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분이 지금 교육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큰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 개혁에 대한 부분으로 뭐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교육 시스템 바꿔야 된다. 뭐 대학에 대한 그 구조조정도 굉장히 큰 숙제로 가지고 있고 뭐 이런 큰 문제들이 있는데 과연 저분이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분인데 과연 또 제대로 할까. 그래서 이 기조가 바뀐 거는 바람직하지만 이게 처음에 잘못된 기조를 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바뀌면서 좀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다라는 또 평가도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쨌든 이 두 명의 여성 장관 후보자가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문재인 정부와 비교했을 때 여성 장관 숫자가 한 명이 더 늘어나게 되긴 하는 거죠. 민성기 위원. 문재인 정부를 한번 저희가 준비한 화면 보면서 민성기 위원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은 저렇게 구성이 되는데 맨 아래 보면 남성이 14명, 여성이 4명. 4명. 뭐 나머지 5명이 되는 거죠. 이번에 2명이 더 임명이 되면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의 여성은 이제 5명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3+2명. 네. 그럼 남성이 13명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예, 어쨌든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28% 정도로 대충 계산이 되는데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이 여성이 4명이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여성의 내각 그 참여 비율을 30% 정도를 맞춰야 된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을 대외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만 사실 다 그렇게 하기가 지켜지지는 어려웠죠. 어려웠다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인정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퍼센테이지만 보면은 뭐 문재인 대통령의 첫 조각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여성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SBS 현장 정치부 기자들, 민주당 출입 기자들이 올린 걸 보면 윤건영 민주당 의원, 고민정 민주당 의원, 김승희 전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협치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김승희 전 의원 지명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나타낸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인사 기준은 무엇인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성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여성으로 다 지명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김승희 전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서 이건 협치를 파괴하겠다는 인사라는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 검증 과정이 상당히 심상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인데요. 김승희 전 의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의원 시절이었던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당시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치매 초기 증상이 의심된다는 발언을 했다. 그래서 당시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기도 했었는데 그때의 기억을 민주당에서는 되살리고 있는 겁니다. 보건복지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개별기록관 건립 계획을 의결한 뒤 백지화한 걸 지적한 야당 의원의 이 발언으로 시작부터 파행했습니다.
건망증은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국정감사에 임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인 폄훼라며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10월 4일 SBS 8시 뉴스에 나갔던 리포트를 여러분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사실 많은 분들이 잊고 있었는데 말이죠. 민성기 의원, 네. 저 발언을 민주당에서 상기하면서 이건 협치를 파괴하겠다는 인사다. 자, 그러면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 임명까지 임명될 수 있을지도 아직은 뭐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심상치 않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네. 있죠. 저 때를 돌이켜 보면은 그 당시에 대통령 기록관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 기록관을 만든다 이런 문제로 이제 여야가 맞붙기 시작했고, 근데 청와대에서 설명할 때 대통령이 그 소식을 듣고 대단히 그 화를 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기록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야당,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는 그 대통령이 본인이 심의 의결하고도 화를 냈다는 게 이게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건망증은 초기 치매 증상의 하나다 이렇게 김승희 당시 의원이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폄훼하는 것이다, 비하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을 했고요. 그 부분을 지금 다시 민주당에서 그 문제를 삼고 있고, 그 현 정부가 그 협치를 얘기하면서 구태여 그 장관의 이런 과거에 그 문재인 대통령을 폄훼했던 인사를 그 장관에 임명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상당히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상당히 경랑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보면 민주당이 실제로 나흘 뒤에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했고요. 김승희 당시 의원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비유로 이야기한 걸 갖고 이런 식으로 야당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당시에 이렇게 야당 의원을 몰아붙인다고 한다면 과연 국정감사 이런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오히려 반발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일단 최입의 비대위원,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강하게 반발하면 민주당 지도부, 당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는 반대한다. 이거 지명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지금 내용들 보면은 당시에 굉장히 이게 민감한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그 건강 문제를 제기했었던 때 그 물론 앞에서 설명하신 대로 이게 대통령 개별 그 기록관 건립에 대한 사안이었지만 이거 외에는 뭐 특별히 대통령의 건강에 관련돼서 문제가 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이거는 좀 노골적으로 대통령을 폄하하려는 시도였다라는 게 그때 당시에 공감대가 있었고 그 당시에 여당 의원들은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부분이 다시 불거져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감정적인 부분이 좀 개입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선 지도부에서 뭐 이제 청문회를 마치고 나면 또 적격 부적격에 대한 논란을 이제 논의를 할 텐데 그 사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뭐 그 해명을 한다거나 사과를 한다거나 하는 또 후보자의 모습이 있다면 또 잘 또 무마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 지명을 할 때, 후보자로 지명할 때 저건 이미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 나왔던 발언이기 때문에 아마 다 한번 스크린은 됐을 것 같은데 후보자로 지명을 했다. 그럼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한 건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지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윤석열 정부 초기 내각 구성 때 보면 그 국무위원,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분이 인사청문회 과정에 나타난 그 여러 가지 민주당 측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을 보면 조금만 기사를 검색해봐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쉽게 나타날 수 있는데도 사실은 지명이 된 경우가 많아서 혹시라도 인수위 과정에 이 초기 내각 구성에서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좀 제기됐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부분이 좀 이렇게 굉장히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인사검증을 이제 그 민정수석실에서 빼와서 법무부로 옮긴다는 지금 과거적인 상황이고 또 추천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또 공직기관에서 또 다시 검증에 또 그 기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고 임명할 수 있는 후보자들을 아주 체계적이고 시스템화 시켜서 아주 탈 없이 그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아직 정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저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2019년 발언 같은 경우 그리고 아까 우리 최비혜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사실은 인수위에서 일을 했다고 하지만 인수위의 정무행정사법분과인데 사실 인수위에 교육과학기술분과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과학기술분과에서 일을 했다고 한다면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검증을 할 때 능력과 전문성과 과거의 발언이나 논란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스크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체계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최이배 비대위원 어떻습니까?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김승희 장관 후보자 민주당에서는 뭐 동의 안 할 것 같은데요. 이미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김승희 후보가 어떤 이제 태도를 보이느냐가 저는 오히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와서는 지금 생각해 보니 어쨌든 그렇죠. 잘못된 발언이라고 사과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는 야당 의원으로서 뭐 정쟁에 대한 어떤 이제 공세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태도를 보였지만 이제 장관 후보자이고 이제 내각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의 국정 운영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늦게나마 뭐 사과를 표현한다고 한다면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가만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민성희 의원 어떻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한다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끊임없이 협치 이야기하고 소통 이야기했는데 이 인선에 대해서 김근식 또 전 실장도 조금 비판적인 이야기를 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협치 앞으로 인사청문회 잘 안 되고 그럼 후반기 원구성 문제도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앞으로 전국이 지방선거 이후에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긴장과 갈등 뭐 이쪽으로 흐름이 계속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현재까지는 뚜렷한 돌파구는 보이지 않죠. 그리고 선거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보고 어떻게 될지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 유의해 봐야 될 것은 이제 뭐 선거가 끝나면 민생 문제, 특히 경제 문제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 민생과 경제 문제가 주요 이슈가 돼가지고 논의를 할 경우에 그 정부 여당에서 좀 더 협치를 강조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금 그 야당에게 좀 양보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렇긴 합니다만 민주당이 김승희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 경에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아마 2명이 낙마했을 거예요. 마지막에 임명될 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었는데 김근식 교수가 전망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저기 지방선거 결과에 달려 있다고. 결과에 달려 있다. 네, 그렇습니다. 지방선거 다음 주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국민의힘의 압승 그리고 민주당의 만약에 참패 이런 식의 확연한 그 승부 차이가 나버리면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안정론에 상당히 동력이 실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이 김승희 지명자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분명히 하겠지만 그 국정감사 때 했던 이 적절하지 못한 발언 하나만 가지고 낙마를 끝까지 관철시키기는 동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 아까 그 최이배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 과정에서 후보자가 그때 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정도로 사과를 하고 넘어가면 그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끝까지 낙마를 시킬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검증을 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철저하게 이 부분들을 다 스크린해서 했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하나 있는 걸 전제로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지방선거 결과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만약에 윤석열 정부의 안정론에 힘이 실린다고 한다면 민주당도 문제제기는 하겠지만 이것을 끝까지 절대 김승희 후보자는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기는 좀 힘이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방선거 결과가 가장 큰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사람도 박순애 후보자도 교육 관련 경험이 없다고 아까 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차관도 말이죠. 교육 분야 활동 경력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교육부와 관련한 기본적인 인식이 교육 전문가라고 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교육부에 가서 과연 일을 잘 했느냐. 뭐 유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유은혜 장관 같은 경우는 정치인이 가서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비교육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교육 행정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능력과 전문성, 검증된 일꾼이라고 하는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은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게 닥쳐 있는 여러 가지 국정의 과제들 사실은 난제들이 겹겹이 쌓여 있죠. 그중에서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이 세 가지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권이 다 동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연금개혁의 사실 수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근데 정호영 장관 현직 의사를 발탁을 했죠. 그리고 낙마하고 지금 또 현직 약학대학 그 전문가를 발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어떤 보관이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교육개혁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초미의 관심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큰 장기 대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지 교수라는 이유만으로 행정대학원 교수라는 이유만으로 교육부총리로서 수장 역할을 하기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야당에서 아마 그 치밀하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할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실에서도 그에 합당한 자료와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이배 비대위원이 박순애 교수를 좀 아십니까? 전혀 예. 알지 못하고. 예. 예. 공공행정 전문가, 수십 개의 경력 가운데 교육과 관련된 경력은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을 했다는 경력이 뭐 사실상 거의 전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여성으로 교육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의원 시절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향해서 침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협치 파괴 인사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